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120쪽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조사 확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무 조사 확인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제 토지거래허가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그러니까 농지법상 거래규제, 이게 이제 주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농지법의 내용을 많이 묻고 있고요. 토지거래과제는 우리 정식 커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토지거래과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법상 거래규제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들으신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출제했던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가 바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을 조사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을 조사 확인하는데 지금 공법상 제한까지 나와 있고 나머지 기타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서기 때문에 쭉 빠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재에 전혀 없지만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 확인, 이 조사 확인 관련해서 확인 설명서의 작성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이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우리 지금 현재 교재에 빠져 있는데 이 내용 그냥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설명서 서식 가지고 이걸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설명서에 대해서는요, 현재 시험에서 지금 설명서 기재 내용을 암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기재 요령을 암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리지널 실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확인 파트에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서 기재 내용이라든가 기재 요령을 숙지하고 있느냐를 이제 묻는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게 좀 부담이 된다는 게 확인 설명서 종류가 현재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1번 서식이 바로 이제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서식이죠. 2번 서식이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서식 있잖아요. 로마자 3번이죠. 이 3번 서식은 이제 토지 서식이에요. 그리고 4번 서식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서식의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영문 서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문 서식 외에도. 그래서 이 4가지 서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재 내용과 기재 요령을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각 서식이 모두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페이지는 모두 작성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4서식이 일단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3페이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A4 사이즈예요. 그래가지고 정부 서식 규칙에 따르면 지금 국토교통부 6권 해석이거든요. 이 A4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장으로 압축하여 쓰는 건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A4 서식 요걸 써줘야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작성 방법을 손님한테 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 내용 요 2페이지를 앞뒷면으로 출력해서 이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개 완성되면 계약서 작성할 때 이렇게 맞는 서식을 사용하여 세부 이상을 작성해요. 그다음에 이제 쌍방 교부한 다음에 한 분은 보관하는 겁니다. 몇 년? 3년 보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는 요거 기재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럼 2페이지가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 서식이니까 결국 8페이지를 암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부담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 설명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이 암기가 되어 있다면 설명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라 이제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주거용 서식 있지 않습니까? 이 주거용 서식을 철저히 숙지할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서식의 내용, 기재 내용 모두 이제 기억할 거고요. 기재 요령까지 주거용 서식에 대해서 이제 전부 숙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거용 서식과 다른 서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정도만 정리하면 이 부분은 이제 쉽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에 가게 되면 이걸 바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무를 곁들여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게 특이한 게 또 뭐냐면요. 확인 설명서 문제는 무조건 내거든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 30회 때 또 이걸 출제 안 해버렸어요. 설명서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설명서 작성 요령을 안 묻는 문제가 제 기억에 지금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1회 때는 출제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이 설명서 서식의 내용, 기재 요령 철저히 숙지할 겁니다. 자, 그럼 근데 그렇게 전체적인 감을 이해해 두시고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칠판에 잠깐 정리 좀 해보죠. 이 주거용 서식이거든요. 지금 주거용 서식인데 제목이 들어가겠죠. 맨 위에. 그리고 여기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이렇게 이제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설명의 근거 자료 표시란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설명할 때 제시했던 근거 자료 있죠. 이거 전부 다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토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 지적도, 임야도 모두 표시하게 돼 있죠. 그리고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이 바로 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요구한 사항들 모두 기재하고 불응했으면 불응 사실을 여기다 다 기재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했으면 제출 여부도 모두 기재해요. 그 다음 이제 유의사항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1번 그래갖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그래가지고 개업공사의 기본 확인사항에는 일단은 8가지가 기재됩니다. 주거용 서식에서는.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이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란이에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권리관계 사항란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사항란이에요. 공법상 제한 사항란이고 4번이 입지 조건란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이 관리에 관한 사항란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번 난은 비선호시설 쓰는 난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1km 내에 있는가. 그래서 비선호시설 1km 내에 있는가를 이제 쓰게 돼 있고 7번 난이 거래 예정 금액 난이에요. 거래 예정 금액 난인데 여기에는 개별 공시지가 쓰는 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 공시 가격을 기재하는 난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8번 난은 취득 관련 조세예요. 그래서 이제 취득 관련 조세에 관한 사항,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걸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요 8번까지가 있고요. 로마자 2번 그래갖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부 확인 사항란 그래가지고 이제 9번 난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10번 난이 시설물의 상태란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난이 벽면 도배 상태란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난 있잖아요. 요것이 환경조건란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으로 내려가서 이게 중개보수기재란이죠. 그래가지고 13번 중개보수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까지 모두 기재가 돼 있고 마지막은 당사자,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 그 다음에 개업공사 서명 날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는 모두 작성 방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주거용 서식의 구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네 서식이 모두 똑같은 게 맨 위에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 그 다음에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서명 날인 칸, 작성 방법.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 좀 살펴봅니다.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란은 토지 건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토지라는 소재지 면적, 이 소재지, 면적, 지목 이걸 기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란이 있어요. 이 건축물란은 구조, 용도, 방향,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런 것들, 위반 건축물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준공 연도, 대지 지분 이런 것들 다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축물란을 기재하게 돼 있고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란은 등기부 기재 사항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있죠? 이런 걸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의 표시란은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란은 일단 등기부를 보고 기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었다. 임대인이. 그러면 그 민간 임대주택 사업, 사업자 등록 여부를 이제 기재하게 돼 있어요. 8년인지 4년인지 이렇게 이제 기재하게 돼 있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상란 있잖아요. 여기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 모두 기재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통하여 기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이런 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이런 것들 다 기재하는데 여기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 공법상 제한에 대한 부분은 원래 이제 조사 확인에서 언급이 돼야 되는데 기본서가 나오면 이 부분이 이제 확실히 더 언급이 될 거예요.
이 공법상 제한은 우리나라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 법률들이.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개별법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뿐만 아니고 개별법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저 국토부에서요, 예전엔 이게 온나라라고 불렀거든요. 온나라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시리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시리얼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시리얼이라고 뜨거든요. 이게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에요. 부동산 종합 정보망. 그래갖고 여기 들어가서 지번을 입력하고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번에 대한 규제가 전부 다 떠요. 그래가지고 사실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때는요, 이렇게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보고 기재를 다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는 확인 설명서 쓸 때요, 이 시리얼을 띄워놓고 써요. 여기에 거의 대다수의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뭐 공시지가도 그렇고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일단 시리얼 이런 게 있다는 거 일단 참고해 두시고, 다음 순환 때도 기본소가 나오면 언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고만 일단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3번 난이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항란을 기재하는 건데, 여기에는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어요. 공법상 제한은 왜 세모냐 하면요, 기재를 안 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입지 조건 난인데, 이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수단, 주차장이 들어가요. 이 주차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은 입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재하게 돼 있고, 현장 답사 기재하면 돼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 명문에 확인 설명 사항이 없었죠. 근데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경비실 관리 주체를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답사여 일단은 기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페이지예요. 주거용 서식에. 다음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와서 비선호시설,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이죠.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1km 내에 있는가 현장 답사에 기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금을 기재하는데,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가격은 이 시리얼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보고 이제 기재해 주면 되는데, 여기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 있잖아요. 이거는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사는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기재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취득 관련 조사라는 임대차 중개시는 기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할 수 있는 거 4가지 나왔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과 취득 관련 조세란,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4개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오지선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사 세부 확인 사항인데, 여기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이에요. 이 부분은 뭘 기재하면요, 미공시 권리를 기재해요. 공시되지 않은 권리.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 유치권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요. 뭐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이런 것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시되지 않은 물건도 여기도 기재해요. 그래서 이제 고가의 정원석이나 정원수, 부착물 이런 것들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설물의 상태예요. 이거는 건물 내부에 있는 시설이에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배수, 승강기, 뭐 그 밖의 시설물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기재하게 돼 있고요. 벽면 도배 상태는 벽에 금간되어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 이걸 기재하고, 환경 조건은 암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일조, 소음, 진동 3가지예요. 암기해 두세요. 일조, 소음, 진동 이 3가지를 여기서 기재한다. 그러면 원래 이거 실제 권리관계는 미공시사항이고, 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배 상태, 환경 조건이에요. 이것은 현장 답사에 조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갖고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 권리관계 이거 분묘기지권이나 법정사건 이렇게 기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건 현장 답사하여 이제 조사한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공부하는데, 기재 요령은 어떻게 되냐면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자가 제일 잘할 거니까 이거 고지한 미공시 권리라든가 미공시 물건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분묘기지권 조사로 현장 답사 갔어요. 땅바닥 아무리 쳐다봐도 분묘기지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겠죠.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사고 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업공사의 책임을 조금 줄여주고자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일단 이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배, 환경 있잖아요. 이것도 현장 답사 조사하는 게 많겠죠.
그런데 이것도 실무적으로 사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죠.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그러니까 현장 답사 갔을 때 뭐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가 틀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그다음 벽에 이제 안 보이는 곳에 금간대가 있는가. 그다음에 또 일조 소음 진동 같은 게 현장 답사 갔을 때 나타나는가. 이러면 이제 되는데 안 나타날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부 상태, 환경 조건은요. 이거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재 요령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는 사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획공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좀 지어주고자 계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부 확인 사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기본 확인 사항은 뭐냐? 여기 기본 확인 사항은 계획공사가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 못 하고요. 공부상 조사든 현장 조사든 직접 조사에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일단 계획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것은 계공이 공부상 조사든 현장 조사든 직접 조사에 기재하는 아니고요. 여기 세부 확인 사항란이 있죠. 이 세부 확인 사항란은 말이 세부 확인이지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료까지 모두 기재하게 돼 있고요. 부가세가 있으면 부가세는 별도로 이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명 또는 날인이요. 이거 안 받아 또 오리발 내밀까봐 실무적으로 이제 서명을 받고 도장을 찍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계획공사와 중개기한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죠. 그래서 일단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게 뭐냐면요. 확인 설명서 첫 번째예요. 이게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이걸 꼭 구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암기시킬 거예요. 그럼 세부 확인 사항란에 들어가는 게 주거용에서 지금 네 가지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란, 벽면 도배 상태란, 환경 조건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하고 이 세부 확인 사항을 기억해두면 나머지는 보수 빼고 전부 다 기본 확인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있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암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입지에 뭐가 들어가는지, 특히 주차장 같은 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입지에 주차장 들어간다는 거, 시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이라는 거, 이 정도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서식은 일단은 차이점만 있는 걸 정리하는데, 일단 이번 순환 때는요, 요거만 감 잡고 하죠. 환경 조건 쓰는 날 있죠. 일조 소음 진동. 이 네 서식 중에 환경 조건 기재란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주거용 서식에만 있어요. 그래서 환경 조건은 오직 주거용 서식에만 있다는 거, only.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나머지 서식에는 환경 조건 기재란이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이걸 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 있죠? 여기에는 비선호시설 쓰는 난이 없어요. 이걸 나중에 그래서 BB로 기억할 거예요. 비주거용 서식에는 비선호 쓰는 난이 없다. 이 점 일단 또 감을 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토지 서식은 건물 관련 사항 다 빠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관리에 관한 사항, 뭐 시설물의 상태 이런 것들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벽면 도배 상태 당연히 없죠. 그래서 토지 서식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감을 잡아두고요. 입광공 서식은 이제 개별적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현재 없지만 확인 설명서의 작성 이 부분 기재 내용 기재 요령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일단 감을 잡아두시고 기본서 나오면 이제 확실히 더 우리가 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조사 확인의 이제 끝자락에서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기본서는 여기 자료는 없지만, 자, 그럼 이제 그 120쪽에 거래계약서의 작성 실무로 넘어갑니다. 이 거래계약서에 대해서는 이제 중개 완성 단계로 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실무에서 거래계약서는요, 계약서 쓰는 요령을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계약서 쓰는 요령을 시험에서 묻는 게 아니고 당사자 확인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거래 당사자 이게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데 대리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상담을 해봤더니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이에요. 말이 어눌합니다. 그럼 이들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확인에 관한 문제와 계약서를 쓰자면 민법 계약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주로 민법 계약편의 내용을 이제 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민법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계약서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들이 있죠. 9가지. 그리고 나중에 그거 암기할 건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민법 계약편하고 모두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즘은 이제 출제를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올해 30회 시험 때부터 이게 추가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이 계약 체결에서 부동산 거래 전제 계약. 요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저 121쪽에 부동산 거래 전제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 입문서지만 상당히 자세히 지금 써 있거든요. 자세히 써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있잖아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거를 조회를 하면 바로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거 심심하실 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출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30회 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회 때도 전자계약 시스템이 이제 출제가 될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아날로그 문서를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컴퓨터상으로 전부 다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도장을 찍는 맛이 있어야지 일단은 뭘 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익숙치 않은데 여전히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험에 내겠다. 그래갖고 이 시스템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줄기만 잡고 가는데 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컴퓨터상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동의를 해야 돼요. 전자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당사자가 한다고 했을 때 당사자가 중개업소에 오지 않고 쌍방이 직거래하는 거예요. 매도, 매수, 임대, 임차가. 그럼 직거래하게 되면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없어요. 직거래 시에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직거래할 때는 이게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협회에서 어떤 작전을 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쌍방 직거래해버리면 전자계약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요즘 뭐 우리 컴퓨터 잘 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무소로 끌어온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개공만이 전자계약서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개공만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당사자 직거래할 때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업공사가 이거 전자계약서를 써주고 설명서도 이걸로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개공은요, 이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공인인증서라고 아시죠? 은행을 해봤으니까. 회원가입 돼 있어야 되고, 공인인증서도 등록을 해놔야 된다. 자, 그런데 당사자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이제 회원가입을 해놓고요. 당사자는 와서 서명 날인만 하면 됩니다. 서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회원가입 없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점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요, 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휴대폰이 있어야지만 본인 인증을 휴대폰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만약에 전자계약을 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개업공사가 이제 회원가입이 미리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장 하겠다 그러면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회원가입하면 돼요. 하고 바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약서를 불러오죠. 불러와갖고 쫙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서도 불러와요. 그래갖고 쫙 작성을 합니다. 다 작성을 하고 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서명을 하는데 이 당사자의 경우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에 수기 서명하게 돼 있어요.
당사자는. 그럼 수기서명이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은행을 한 번쯤 다녀오셨을 때 은행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자필해야 되죠. 요즘 그러면 이거 서류에다가 직접 자필하는 거 아니죠. 전자문서로 하죠. 그래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우리가 직접 여기다 이름을 씁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전자계약할 때 당사자는요 수기서명이에요. 그러면 수기서명 당사자가 해야 된다면 결국은 화면이 터치가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업공사가 태블릿 PC가 있어야 되고요. 태블릿 PC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노트북일지라도 노트북 요즘 터치되는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스마트 휴대폰이 있어야 되죠. 스마트폰이. 그래서 직접 이제 화면에다가 직접 수기서명하기 때문에 돼요. 그럼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설명서 내용 브리핑도 컴퓨터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당사자는 수기서명 받고요. 그다음 우리 개업공사는요 공인인증서 등록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서 공인인증서로 이제 서명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기서명한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는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전자계약을 했잖아요.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요 이게 매매계약이었어요. 매매계약이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자동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또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임차인이. 그러면 만약에 전자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확정일자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약서 5년 보관해야 되죠. 확인설명서도 5년 보관해야 되죠. 근데 전자계약을 하면 문서에 대한 보관 있죠. 이거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바로 보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보관도 자동적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별도의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에 일단은 자동 보관된다는 거,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 이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도 더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볼 거니까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다는 거,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봤어요. 다 봤고, 그러면 이제 124조 개별법적 중개실무가 나오고 있죠. 개별법에 의한 중개실무. 자, 그럼 이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의 체결로서 이제 실무는 사실상 이제 다 왔는데 개별법에 의한 중개실무가 있어요. 개별법상 중개실무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의 이행 관련법으로서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하는 법률,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매 이런 것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또 우리 쪽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 그 기초입문 과정이지만 주임법과 상임법, 경매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게 다 정리가 돼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에요. 겹치는 부분인데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입니다. 우리는 실무 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법하고 우리하고 출제하는 각도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주로 판례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출제하고 있고요.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법조문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주임법은 철저히 이제 법조문을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틀을 제가 잡아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그 판례 같은 걸 공부하면서 그 더 여기다 곁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기초 과정이지만 주임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갑니다. 이거는 실무적으로 워낙 중요한 법이고 요즘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전부 다 알아보고 와요. 그러니까 손님들보다는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내는 편이에요. 자, 그럼 주임법은 언제 시행됐느냐? 이거는 그 1981년도 이때 제정되어 시행됐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이 법이 제정 시행됐어요. 임차인한테는 이렇게 좋은 법이 없는 거죠. 근데 임대인한테는 이런 깡패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법의 탄생 배경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81년도에 이게 제정 시행됐다고 그랬는데 1979년도 10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죠. 10월 26일 날. 그래서 삼청동에서 시바스 리가를 드시다가
이제 머리에 총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 부모님이 두 분 다 총 맞고 돌아가셨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불우한 이제 그런 지금 인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해 79년도 12월 12일 날 노태우가 구사단 병력을 이끌고 한강다리를 넘었죠. 12.12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80년 5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하고 유혈 사태를 벌이고, 그 다음에 1981년도에 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주임법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짐작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 유혈 사태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가슴을 조금 쓸어내리고 싶었죠. 그래서 이 법의 탄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법제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이 채권이면서도 강력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한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법을 만들자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임대인들 진짜 아니할 말로 쿠데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전두환이니까 이게 만드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법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법이었어요, 사실은. 자, 그러나 이제 서민들의 주거 생활에 굉장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는데,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 적용되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인데, 이 주임법은요, 계약 당시 실사용 주택임대차다. 그러면 이 법의 보호를 임차인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사용 주택임대차라면 이 법의 보호를 받아요. 그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되니까요, 이 주택이 미등기 건물이었어요, 무허가 건축물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보호를 받아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보호받는다. 그래서 대장상,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모두 보호를 받는다.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은 주거용으로 써야 되겠죠? 일부를 상가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주된 부분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럼 임차인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 전세권이라는 걸 공부하거든요. 그럼 전세권의 설정 등기를 하면 물권인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전세권 등기 안 하죠. 그걸 미등기 전세라고 하고, 이걸 물권인 전세권과 비교해서 채권적 전세라고도 불러요. 미등기 전세를. 그래서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도 임차인 보호를 받습니다. 월세를 주는 걸 우리가 임대차라고 그러고, 월세 안 주는 것을 전세라고 통상 부르죠. 그래서 미등기 전세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적용이 없어요. 그럼 일시사용 주택임대차 이해가 뭐가 있느냐? 우리 여름에 민박이나 콘도로 놀러 가죠. 이거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예요. 여기는 적용이 없습니다. 주임법에 적용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인이었어요.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적용이 없다. 그런데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이 있거든요. 그 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여기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서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있어요. 중소기업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이게 예외인 법인을 둔 이유가 뭐냐?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죠. 매입해가지고 우리 서민들한테 다시세를 놓고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토지주택공사가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택을 토지공사가 임차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서민들한테 다시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토지공사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 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토지공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그저 서민들을 위해서
지방공사 쪽에서 직접 주택을 임차해가지고 다시 세를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에는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그 소속 직원들 또는 이제 그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이라든가 또는 그 숙소용으로 쓰기 위해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중소기업은 보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주택을 임차하고 소속 직원용으로 임차를 하고 그 세를 이제 그 소속 직원이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이 뭐냐의 문제는 중소기업 기본법을 보면 중소기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매출액이라든가 종업원 수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한 번은 중소기업 대표자예요. 중소기업 대표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법인 명의로 임차를 하고 자기가 들어가겠대. 대표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전화 온 거예요. 중소기업 대표자가 들어가도 중소기업으로서 보호를 받느냐.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저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모른다고. 실무적으로 이런 일 많아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고 하니까 중소기업 임원이나 대표자가 들어가게 돼서 중소기업 명의로 빌리는 거죠, 집을. 그것도 비싼 걸로.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지금 나오는데 법문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소속 직원들. 그들이 입주하고 주민등록하면 중소기업을 보호받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임원도 직원 쪽으로 볼 수 있을까? 임원까지는 그래. 넓은 의미로 본다면 직원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대표자는 절대 안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 의견을 묻길래 대표자는 조금 안 되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편법을 쓰라겠지. 그냥 중소기업으로 임차하고 주민등록 전입은 비서가 하면 되잖아. 비서가. 대표니까. 비서가 하고 지가 들어가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라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거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지만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 이 주임법은요. 적용 범위에서는 보증금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이 뭐 9억 이상일 때는 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게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존속기간에 대한 보호로 갑니다. 이 존속기간에 대한 보호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단 기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최단 몇 년? 2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기간은 2년을 보호하고 있는데 최단 2년입니다. 이게 주임법에 어떻게 되냐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그 주택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최단 2년을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즉 임대차 계약기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면서 안 정한 거예요. 뭐 통상적으로는 다 정하겠죠. 정하는데 특별히 뭐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얘기고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해서 1년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 성립할 수 있어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 있죠.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누구만 주장할 수 있냐?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얘기네요.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거예요. 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은 1년 살다 나갈래 할 수 있죠.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돼요. 근데 임차인이 살아보니까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 1년 더 살래. 그럼 다시 임대인은 또 2년을 보장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해서 기간을 정했으면 지켜줘야 되는데 최단 2년을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존속기간 보호에 있어갖고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어요. 그럼 묵시적 갱신 규정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민법에서는 이걸 법정갱신이라고 공부할 거예요. 그럼 묵시란 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묵시적 갱신인데 그래서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죠.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해야만 갱신하겠다. 이런 뜻의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즉, 야, 보증금 3,000원 안 올 테면 나가라. 3,000만 원 안 올 테면 나가라. 이런 겁니다. 이런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약이 묵시로 갱신되는 거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죠. 만료 전 1월까지죠.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하여 이런 거절 통지를 안 했어요. 나가겠다. 이런 뜻의 통지를 안 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 아무 얘기 없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계약은 묵시로 갱신돼요. 그럼 예를 들어 임대인이요. 계약 만료 15일을 남겨놓고 야, 보증금 3,000만 원 안 올 테면 나가라 이런 거예요. 임차인, 배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럼 묵시의 갱신이 됐잖아요. 그럼 그 효력은 어떻게 되냐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느냐?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못 올립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랬죠.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임차인이 이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나가겠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어요.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가 됐다. 3개월이 경과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죠.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이사 갈 일이 생겨갖고 나 이사 갈래. 그러면 3개월 뒤에는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묵시적 갱신 규정은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어요. 연체했거나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했지 않습니까? 위반을 했다면 이때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 실무적으로 말해요. 내가 임대인의 입장이라면은 묵시적 갱신 되도록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임차인이 3개월 전에 계약 해지하겠다고 나와버리면 이거 통지해버리면 바로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이때는 재계약서를 쓰는 게 맞고요.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그냥 가는 게 맞죠. 나중에 이사 갈 일 생기면 바로 해지 통지할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이 해지 통지는요. 임차인만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그럼 3개월 뒤에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착각하면 안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이제 1년 2개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계약의 대원칙. 계약 기간을 서로 정했으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무조건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정했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지킬 의무가 있어요. 다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특별히 임차인에게 해지 규정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만 해지 통지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약 기간이 정해졌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 지킬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존속기간에 대한 보호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대항력으로 가보실까요? 대항력. 자, 이 대항력이란 말이 등장했는데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대차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이라는 것은 그 성질이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임대차의 효력을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주택의 양수인 제3자에게도 확장시킨 거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항력이라는 것도 물권의 특이한 효력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임차권, 이채권에도 인정을 해준 거죠. 이게.
그래서 원래 이제 법 원칙에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 원칙이 있거든요. 물권은 채권을 우선한다. 그런 말인데 원래는 이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다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게 주택인데 이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갑이에요. 여기 임차인 을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임차인 을의 계약 기간이 아직도 1년 6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갑이 병에게 이 주택을 팔았다. 그러면요, 이게 법 원칙에 따르게 되면 병은 야, 내가 살 테니까 이거 여기서 살 거거든?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원래.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립니다. 이게 법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룰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대항력입니다. 뭔 얘기야? 나 1년 6개월 동안 아직 계약기간 남았거든? 살고 나갈래.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대항력이라 합니다. 이거를. 자, 그럼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요건이에요. 이게 대항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항요건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러면 이 인도라는 것은 주택의 입주를 우리 임차인이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이랬어요. 이게. 그래서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대항요건을 갖춘 거고, 그럼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대항력은 언제 취득하느냐? 다음 날서부터 취득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다음 날을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0시로 해석했어요. 다음 날 0시. 이걸 해석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2월 26일 날 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했습니다. 12월 26일 날. 그렇게 되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다음 날 취득한다고 했죠. 그러면 12월 27일 날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이 12월 27일 0시 이후에 이 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를 그대로 승계해요. 임대인의 지를 승계한다는 얘기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거고,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 시에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 양수인이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그러면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바로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는 걸 이해해 두시고, 이때 이 주민등록이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 공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주택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죠. 주민등록 관련 사례는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우리 쪽에서 아주 잘 냈던 거죠. 다세대 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죠. 둘 중에 공동주택이 뭐예요? 다세대죠. 다세대는 공동이에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을 할 때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지번까지만 전입하면 안 돼요. 지번까지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동호수까지. 근데 다가구 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9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동호수, 편의상 부여된 동호수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지번까지만 해도 유효한 주민등록이라는 거죠. 단독주택이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주택의 해nom과 주민등록이 정확히 일치돼야지만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런 사고가 잘 안 나는데, 이제 우리 개업공사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사고 가끔 났죠.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이에요. 근데 반지하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3층짜리 다세대였어요. 근데 요 부분이 여기가 이제 지표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반지하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원래 지하 호수는 B라는 걸 집어넣죠. B. 그죠? 베이스. 그래갖고 이제 10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럼 이제 이게 호수가 B가 들어가게 되면 베이스 그래갖고 지하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기 싫더라. 그래가지고 이 대문에 여기는 101호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층 이 부분은 201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2층 이 부분은 301호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대문에. 이거를. 근데 우리 개업공사가 이거 반지하 요거를 중개하면서 대문에 써 있는 호실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1호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전입을 했는데 101호로 전입해 버린 거예요. 101호로. 이거를.
근데 나중에 건축물 대장을 떼봤더니 건축물 대장이 101호는 B101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1호는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101호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01호는 건축물 대장에 201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느냐? 취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문에 기재된 이 호실대로 전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상 그 소재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임차인이 보증을 회수 못했다. 대항력이 없는 바람에 그러면 결국은 그 손해배상을 개공이 전부 다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공부상 소재지와 정확히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주고 요즘은 근데 이런 사고 잘 안 나요. 정확하게 건축물 대장 떼어보고 확인하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으로 가봅니다. 우선 변제권. 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원래 담보물권의 특이한 요력입니다. 근데 이제 채권인 우리 임차권에도 이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선 변제권인데 이 우선 변제권의 개념은 그겁니다.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라든가 또는 이 주택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를 후순위 권리자라고 해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라 한다. 원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담보물권의 특이한 요력이에요. 근데 이제 채권이 임차권에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찍으셔야 되죠. 이거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이 되죠. 그럼 지금 현재 확정일자 찍는 곳 있잖아요. 동주민센터가 있죠. 동사무소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 가서 찍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 앞에 가면 공증이라고 써 있죠. 이 공증인 사무소 가서 찍어도 됩니다. 아주 그럼 좋은 효력이 발생하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담입니다만 이 확정일자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대학 다닐 때 엄청 이 말이 어려웠어요. 그 법대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빠져 있는데 채권 총론이라고 있죠. 채권 총론 부분에서 채권양도 쪽, 그러니까 확정일자부 채권양도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처음 나왔었어요. 처음 나왔었는데 그때 이 확정일자가 도대체 뭐냐 애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교수님이 설명 안 하고 훅 지나가는 바람에 가서 또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그때 이것 때문에 그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알고 봤더니 날짜가 찍힌 도장 하나 받는 거더만요. 이게 확정일자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으면 그렇게 찍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이제 찍으면 사각형으로 찍어주죠. 여기다가 이렇게 여백에다가. 그러면 여기를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2019년도 12월 26일 무슨 동 사무소 동주민센터에고 여기 확정일자 1년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큼직하게 써 있죠. 이게 확정일자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날짜가 찍힌 도장 하나 받는 겁니다. 그럼 이 확정일자 의미는 그거죠.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확정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났더니 아주 허탈하던데.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확정일자인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당연히 확정일자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가서 이제 확정일자 찍으면 무료로 해주는 데도 많죠. 근데 공식적인 비용은 600원이에요. 그다음에 등기소도 600원, 공증인 사무소 원래 이제 600원인데 어수룩해 보이면 한 1,000원도 받고 2,000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600원이에요. 근데 이 동사무소에 찍게 된 건 있잖아요. 이 개공이 선행을 한 결과 중에 하나였죠.
그저 등기소하고 공증인 사무소만 원래 인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사무소까지 확장을 한 건데, 이건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선행을 한 겁니다. 그 인천에서 중개업을 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무료로 부동산 상담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계속 안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왜 확정일자를 안 찍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등기소는 법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증인 사무소는 변호사 사무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가면 돈이 무지하게 되는 걸로 오해했던 거예요, 우리 임차인이. 그래가지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아주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잘 살고 있긴 한데, 걔가 신혼 때 지 와이프한테요, 야, 나 임대차 계약서 이거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러 가야 된다. 그래갖고 15만 원이래더라. 진짜 싫어요. 이거 15만 원 타냈어요. 제 첫 봉급이요 6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식 와이프한테 15만 원에 타낸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술 한잔 먹자, 홍돈 생겼다 그래갖고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600원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확정일자를 쉽게 찍게 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갖고 봤더니 이사를 할 때 전부 다 전입신고를 하더라, 이거예요. 전입신고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공이 그걸 제안한 거예요.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에 찍어주는 걸 하자. 그래갖고 이게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갖고 현재 동사무소에 찍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가 일단은 맨 사기만 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도 해요, 가끔. 자, 그럼 그 정도 이제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3박자를 갖추되,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우선면허권 역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짜로 이제 따져보는데, 만약에 12월 22일 날 이 주택에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어요. 계약세 확정일자도 이날에 받은 겁니다. 당일에 다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못했으니까 이 임차인은 12월 23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면서 우선면허권 역시 같이 취득해요. 이게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 주택에 12월 22일 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아직 우선면허권 취득 못했죠.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왔을 때 우선면허권은 누가 먼저겠어요?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죠. 저당권은 설정 등기일로부터 우선면허권 취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먼저란 얘기는, 이거는 배당할 금액에서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 금액 전부 다 가져가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임차인한테 배당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우선면허권이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12월 23일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이 주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선면허권,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간 누가 먼저겠어요?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죠. 임차인이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은 23일 0서부터 우선면허권을 취득했죠. 근데 이 저당권자는 9시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임차인이 먼저예요. 우선면허권이. 자, 그런데 어려운 거 한번 해보죠. 12월 22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임차인이 했어요. 근데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언제 찍었냐면 12월 26일 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이날 12월 26일 날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이 주택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면허권이 누구냐, 누가 먼저냐, 이게 문제가 있죠. 이때는 동순이에요. 이건 동순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2일 날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잖아요. 그럼 대항력을 12월 23일 날 취득했죠. 여기서부터.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그럼 이날로부터 임차인은 우선면허권을 취득해요. 그럼 저당권도 이날 설정 등기했으니까 이날로부터 취득했습니다. 이때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동순위 배당입니다. 저당권자가 나는 오전에 등기했고 확정일자는 오후에 받았다요 하고 증명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동순위 배당이에요. 동순위 배당이라는 얘기는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배당할 금액이 1억 5천이었다. 그럼 채권 금액이 서로 1억씩이었다면 7,500씩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분배당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우선변제권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선변제권에 관한 문제였는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관계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좀 쉬었다 할까요?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